지금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시간은 무려 90분.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고작 20분이었죠. 90분 대 20분.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순서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에 취임했는데요. 트럼프는 언제 축하 전화를 했을까요? 무려 7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6월 6일에야 겨우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진핑한테는 6월 5일. 하루 먼저 전화했습니다. 우리보다 중국을 더 급하게 챙긴 거죠. 역대 모든 한국 대통령들은 취임 후 48시간 안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어요. 그게 기본 예의였죠. 트럼프가 정말 한국을 무시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통화 순서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패권이 바뀌는 거대한 체스 게임의 진짜 모습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단 1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90분 통화에서 놀라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딸 시밍저의 실명을 언급한 거죠. 시진핑 주석의 딸 시밍저는 하버드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이 한마디가 시진핑에게는 핵폭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에게는 공통된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바로 자신들의 자산과 가족을 미국에 숨겨놨다는 점입니다. 시진핑부터 시작해서 리커창, 왕이, 리창 등 중국 최고 위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미국 명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들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상당 부분이 미국에 있어요. 트럼프는 이 점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약점을 다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실제로 통화 이후 중국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5월 하순부터 6월 5일까지 시진핑은 15일간 공개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6월 1일 아동절 정치국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중국 최고 지도자가 아동절 행사에 불참한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정부 문서에서 시진핑 지시라는 표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대신 집단 지도 체제라는 표현이 늘어났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거주지 변화였습니다. 시진핑은 보통 잉타이라는 관저에서 외국 인사들을 접견하죠. 그런데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을 만날 때는 춘제라는 다른 건물에서 만났거든요. 벨라루스 언론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춘제라는 현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는 시진핑이 기존 권한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대기15 등 외신들은 시진핑이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체계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왔습니다. 1단계는 EDA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였어요. 이건 중국의 AI와 반도체 산업의 치명타였습니다. EDA 소프트웨어 없이는 첨단 반도체 설계가 불가능하거든요. 2단계는 C919 항공기 엔진 수출 중단이었죠.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항공기라고 자랑하던 C919는 사실상 서구 기술의 집합체였어요. 특히 엔진은 완전히 미국 의존이었습니다. 3단계는 중국 유학생과 고위 간부 자녀들의 비자 취소였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에 다니던 중국 간부들의 자녀들이 속속 학업을 중단해야 했어요. 4단계는 중국인 언론인들의 입국 금지였습니다. 정보 통제를 위한 조치였죠. 그리고 5단계가 바로 자금 추적이었어요. 시진핑의 딸 시밍저를 비롯해 중국 고위층 가족들의 미국 내 자산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한 겁니다. 미국은 시진핑 딸의 이름 하나로 중국 공산당 전체를 쪼아버렸어요. 이게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90분을 쓴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날 오후 베이징 춘제. 시진핑은 익숙하지 않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 사용하던 잉타이가 아닌 이곳에서 루카셴코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기가 나의 사무실입니다. 그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없었죠. 책상 위에는 빨간 전화기가 놓여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걸려올 전화를 기다리는 전화기 말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전화가 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말이죠. 한편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트럼프가 통화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진핑, 내일은 이재명. 한국은 중국과는 달라. 트럼프의 메모에는 명확한 우선순위가 적혀 있었어요. 먼저 중국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동맹국들과 이야기하겠다는 전략이었죠. 바로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6월 6일 드디어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20분간의 통화였지만 그 의미는 90분간의 중국 통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트럼프의 첫마디는 진심 어린 축하였어요. 협박이나 압박이 아닌 동맹국에 대한 예의였죠. 통화 내용도 달랐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경제 협력 확대, 북핵 문제 공조 등 미래 지향적인 의제들이 중심이었어요. 중국과의 통화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면 한국과의 통화는 관계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트럼프는 중국 문제를 정리한 후에 한국과 통화했어요. 이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통제해야 할 대상, 한국은 협력해야 할 파트너 이게 트럼프의 아시아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죠. 그날 밤 베이징 시간 11시 30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시진핑 동지의 건강상 문제로 당분간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한다. 이 한 줄의 공지가 중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70년 중국 공산당 역사상 최고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권력에서 배제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이런 제목이 떴어요. 한국,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왔다. 아시아 패권의 새로운 균형점.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통화 시간만 봐도 한국의 위상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대통령들과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는 보통 10분 내외였어요. 예의상 하는 인사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는 20분이었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더 중요한 건 통화 후 후속 조치예요. 트럼프는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경제 지표로도 한국의 위상 변화가 확인됩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죠. 10년 전에 비해 3단계나 상승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도 한국 없이는 첨단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문화적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죠. K-팝, K-드라마, K-푸드. 한류는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불굴의 DNA 한국인들에게는 5천년간 단련된 특별한 유전자가 있어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수없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DNA가 오늘의 기적을 만든 거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도 삼성은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BTS가 빌보드를 석권할 때 그들은 우리는 한국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집단 천재성 한국만큼 온 국민이 똑똑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높은 교육열, 가장 혁신적인 기술. 포켓몬고가 전 세계를 열광시켰을 때 한국에서는 이미 더 진보된 AR 게임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코로나19 방역에서도 전 세계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삼았죠.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예요.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으며 좋아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1억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의 표준이 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어요.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핵심 거점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면 대안이 필요한데 한국이 그 대안 중 하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 핵심 기술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안보적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죠.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한 후 한국과 통화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2025년 5월 다보스 포럼에서 일어난 실화죠. 세계 최고 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다. 빌 게이츠도 맞장구 쳤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술력, 문화력. 모든 것이 미래의 모델이다. 그날 밤 한국 대사관에는 투자문의 전화가 쇄도했어요. 우리도 한국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두 통화는 단순한 외교적 관례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절대 강자였고 다른 나라들은 그에 맞춰 움직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어요. 중국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내부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예전만큼 견고하지 않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고 유럽은 내부 분열로 통합성이 약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력, 기술력, 문화력 모든 면에서 한국은 중견국을 넘어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어요. 일본 언론들은 연일 한국 위기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추월당했다. 일본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은 더 심각해요. 한류 금지령을 내렸지만 젊은이들은 몰래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식 민주주의가 중국에 전파되는 거죠. 결국 트럼프의 두 통화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진핑과의 90분, 이는 문제 해결의 시간이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갈등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20분, 이는 관계 확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탄탄한 기반 위에서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격이 중요한 거죠. 중국과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했다면 한국과는 어떻게 함께 발전할 것인가를 논의한 겁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어요. 과거에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강대국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석유화학 등에서 한국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AI, 5G, 바이오 등 미래 기술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문화적으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류는 이제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경제적, 정치적 자산이 됐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견국 외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강대국들과의 균형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아시아 전체의 지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요. 시진핑 체제의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요소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국가로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주성을 잃지 않는 외교를 펼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종합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죠. GDP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1인당 GDP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무역 규모는 세계 8위이고 특히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등 한국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금융시장의 발달도 눈에 띄죠.
한국 증시는 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원화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어요. 경제적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건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K-팝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 코드가 됐어요. BTS, 블랙핑크 등 한국 아티스트들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진 한국 드라마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어요. K-푸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이 세계인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어요. 이런 문화적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 경제, 관광 등 모든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시스템 반도체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조선업에서는 친환경 선박,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G 통신 기술에서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이뤄냈고 6G 기술 개발에서도 선두그룹에 있어요.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정리한 후 한국과 통화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이죠.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예요.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간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죠. 기술 협력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등 핵심 기술에서 한미 협력은 필수적이죠. 안보 측면에서도 한국은 미국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은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해왔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더 이상 분단국가,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문화대국, 기술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크게 높아졌어요. G20,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죠.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도 한국의 조직력과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20분 통화 말이에요. 이 20분은 단순한 예의상 통화가 아니었어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했어요. 트럼프는 가능한 빨리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였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대화했어요.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트럼프가 강조했습니다. 경제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죠. 특히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해 합의했어요. 문화 교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한류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문화가 외교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든 내용을 다뤘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흥적인 통화가 아니라 계획된 대화였던 거죠. 트럼프의 두 통화 이후 중국의 반응은 흥미로웠어요. 표면적으로는 한미 관계 발전을 축하한다는 의례적인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드러냈어요.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미중 갈등에서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 자체가 중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겠죠.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미중 양국 모두가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새로운 세대의 부상입니다. 현재 20대에서 30대 한국인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글로벌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 능력, 문화적 소양, 기술적 역량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들은 한국이 작은 나라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이 빌보드를 점령하고 한국 기업가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고 한국 연구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 성취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20분만 할애한 진짜 이유는 중국과 달리 한국과는 확인할 것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신뢰는 100%, 경제 협력은 최상급, 문화 교류는 완벽. 중국과는 90분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한국과는 20분 동안 계속 잘 부탁한다는 인사만 하면 됐던 겁니다. 결국 트럼프의 두 통화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중국과의 90분 통화는 문제가 있는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관계 말이죠. 한국과의 20분 통화는 신뢰하는 관계를 의미했어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서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충분한 관계였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다른 거죠. 그날 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는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20분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증명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늦게 전화한 이유,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파트너와 미래를 논의하는 순서였던 거죠. 한국은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해답이 됐어요.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90분 대 20분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20분이 가진 의미죠.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는 시대예요. 세계가 한국을 우회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경제, 기술, 문화, 외교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트럼프의 전화 한 통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적 관례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순간의 증인 말이죠.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트럼프의 단 한 통의 전화가 보여준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90분과 20분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국이 세계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시진핑은 90분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한국은 20분 동안 미래를 약속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모르셨던 놀라운 이야기들, 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계속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